대감마님, 아까부터 오른손이 저리시지요? 소름. 여러분, 혹시 13살짜리 아이가 판서 대감을 무릎 꿇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칼도 없이, 돈도 없이, 뒤에 봐줄 배경도 없이, 오직 약재 한 줌과 말 몇 마디로 그 아이 이름은 최용이라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용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최참봉은 전주 고을에서 의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실력 하나만큼은 고을에서 으뜸이었죠. 먼 마을에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환자도 있었고 손 쓸 수 없다던 열병을 고쳤다는 얘기도 여러 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림이 늘 쪼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고쳐줬습니다. 받을 형편이 안 되면 약재비도 안 받았습니다. 식구들이 뭐라 해도 소용없었어요.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 앞에서 돈 계산하는 의원은 의원이 아니야. 용이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솔직히 가끔은 원망스러웠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새 옷 입고 다닐 때 용이는 기운 바지를 입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환자를 볼 때면 꼭 옆에 붙어 앉아서 지켜봤죠.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진맥을 하기 전에 먼저 환자 눈빛을 봤거든요. 손을 잡기 전에 먼저 표정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환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깜짝 놀라면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걸 읽는 게 의술이야. 용이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 환자들을 다른 눈으로 봤죠. 저 사람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나? 저 사람은 뭘 숨기고 있나? 말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못한다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눈이 피하는 방향, 손이 움직이는 속도, 목소리가 흔들리는 순간, 용이는 그것들을 조용히 오래 들여다보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해 가을, 전주 고을에 새 판서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이판서. 한양에서 내려올 때부터 행렬이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가마 앞뒤로 포졸들이 줄지어 섰고 짐수레만 10대가 넘었다는 소문이었죠. 부임하던 날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죠. 용이는 멀리서 그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가마 안에 누가 있는지는 볼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2달 뒤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친 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용이는 아직 잠결이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쾅쾅쾅, 예사 소리가 아니었죠. 어머니가 먼저 나가셨는데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이가 뛰쳐나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포졸 둘에게 팔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종이를 들이밀었죠. 최참봉, 김대감 댁 음식에 독초를 넣은 혐의로 관하에 출두하시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용이는 멍하니 서 있었죠. 독초라니. 사람을 살리는 게 평생 업인 아버지가 독을 넣었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끌려가면서 아버지가 용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용아, 약재 상자 안에 내가 볼 게 있다. 포졸이 말을 끊었고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용이는 골목 끝에 아버지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사흘 전 전주 고을에서 가장 행색케나 한다는 김대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 밥상을 받고 난 뒤였죠. 몸이 뒤틀리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관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저녁 밥상에 독초 성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김대감 댁에 드나든 외부인이 딱 한 명이었죠. 아이들 열병을 봐주어 갔던 최참봉이었습니다. 증인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김대감 댁 하인들이었는데 최참봉이 부엌 근처를 얼쩡거렸다고 진술했죠. 용이는 그날 저녁 아버지 약재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약재가 종류별로 묶여 있었고 맨 아래쪽에 작은 보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말린 풀 한 줌이었죠. 잎과 줄기만 있었습니다. 뿌리는 없었어요. 용이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초호였습니다. 뿌리는 독이 강하지만 잎과 줄기는 해열에 쓰는 약재였죠. 아버지가 김대감 댁 아이 열병에 쓰려고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나온 독초 성분은 뿌리 쪽이었습니다. 용이는 그 차이가 뭘 뜻하는지 바로 알았죠. 아버지는 뿌리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따로 뿌리를 구해서 음식에 넣은 겁니다. 다음 날 용이는 관아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판서한테 밉보이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용아. 내 아비가 억울한 건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용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용이는 방에 들어가 초호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걸 읽는 게 의술이야. 용이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판서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에 갇힌 지 사흘. 용이는 그 사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원래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약재 심부름 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환자도 없었습니다. 마당이 텅 빈 것 같았죠. 용이는 매일 아침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뭔가 들리는 게 없나 싶어서였죠. 사람들 사이에 끼어 귀를 열고 다녔습니다. 이 판서 얘기, 김대감 얘기, 재판 얘기. 조각조각 들리는 말들을 머릿속에서 맞춰봤지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작거리 구석에 있는 약재상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용이 아니냐. 이리 들어오너라. 고개를 들어보니 복노인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약재를 팔며 40년을 버텨온 영감이었죠. 아버지와도 오래 안면이 있었고 용이가 어릴 때부터 약재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귀가 어둡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만큼은 살아있었죠. 용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죠. 네, 아비 억울한 거 나는 안다. 용이가 입을 열려 하자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 말고 들어라. 나도 나설 처지가 못 돼. 늙은이가 괜히 나섰다가 뭔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그냥 내가 아는 걸 하나만 얘기해 주마. 노인이 약재 단지를 괜히 하나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죠. 이 판서 그 양반, 부임하기 전에 한양에서 큰 병을 앓았다. 죽다 살아났다는 소문이었어. 그 뒤로 몸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못 참는다고 하더구나. 의원을 서너 명씩 불러다가 확인을 받아야 잠을 잔다고. 죽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사람이야. 용이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초뿌리. 노인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거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독성이 강하니까 내가 팔 때도 누구한테 파는지 꼭 적어둔다. 그런데 열흘 전에 이 판서 댁행랑아범이 다녀갔어. 뭘 샀냐고. 그건 내 장부에 있지. 용이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나는 그 장부를 관아에 가져갈 수가 없다. 이 판서가 관아를 쥐고 있으니 가져가봤자 장부가 없어지거나 내가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야. 알겠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이가 물었습니다. 그 장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노인이 잠시 용이를 바라봤습니다. 13살짜리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나왔죠.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어 보여줬습니다. 용이는 그 이름과 날짜를 눈에 새겼습니다. 외우고 또 외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둑해진 골목을 걸으며 용이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는 못 가져갑니다. 마을 어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아버지 재판은 열흘 안에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가는 것. 이 판서를 직접 만나는 것. 용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판서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용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약재 상자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쓰던 것들이었죠. 어떤 건 냄새만 맡아도 뭔지 알았고 어떤 건 손끝으로 비벼보면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용이가 찾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초호잎. 아버지가 상자 맨 아래 보자기에 싸둔 것. 뿌리는 없고 잎과 줄기만 있는 것. 용이는 그것을 꺼내 작은 천에 따로 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판서는 죽는 게 무섭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서 몸속에는 이미 뭔가가 쌓여 있습니다. 부임한 지 2달, 매일 진수성찬에 기름진 음식을 먹어온 사람. 복노인이 한마디 더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 양반 얼굴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붉은 게 아니라 탁하게 붉어. 속이 많이 막혔을 거야. 용이는 아버지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오래 탐한 사람이 초호잎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크게 놀란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증세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건 이 증세를 아는 의원뿐이라고. 용의는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설명도 안 할 생각이었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판서가 스스로 느끼게 하면 됩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용의가 옷을 갖춰 입고 나오자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죠. 어딜 가려고? 판서 댁에 갑니다. 어머니 손에 들린 나무 주걱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안 된다고 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어쩌겠냐. 13살짜리가. 용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눈이 빨갰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눈이었죠. 용의는 할 말이 많았는데 다 집어넣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용의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판서댁은 고을 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반 시진거리였죠. 이른 아침이라 저작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지게를 진 사람이 지나쳤고 열린 가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용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판서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웬만한 마을 하나만 한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대문 양쪽에 포졸이 하나씩 서 있었고 용의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꼬맹이가 어딜 왔냐? 판서 대감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대감마님이 누구 만날 분인 줄 알고. 용의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건이 아니라 대감마님 건으로 왔습니다. 포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용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죠. 들어오란다. 수상한 짓 하면 그 자리에서 끝인 줄 알아라. 대문이 열렸습니다. 용의는 품 안에 든 작은 천보자기를 한번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탁하고 무거운 기침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 판서는 방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6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은 복노인 말대로 탁하게 부렸습니다. 몸집이 컸죠. 앉아있는데도 어깨가 넓고 배가 불룩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용의를 보는 눈빛이 처음부터 심드렁했습니다. 최참봉 아들이라고. 그러합니다. 몇 살이냐? 13살입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죠. 13살짜리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뭔데? 용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 판서 외에 옆에 측근으로 보이는 사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용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좋지 않았죠. 대감마님, 소인은 아버지 억울함을 풀러온 게 아닙니다. 이 판서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일이 아니면 뭐냐. 대감마님 몸 때문에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판서가 용의를 다시 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죠. 용의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환자를 봐왔습니다. 의서도 읽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눈으로 익힌 것들이 있죠. 그리고 대감마님을 뵌 순간 보였습니다. 이 판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뭐가 보였다는 거냐? 용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작은 천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말린 풀 한 줌이 나왔죠. 용의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판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측근 사내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이 판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들여다봤죠. 풀 아니냐? 초호입니다. 잎과 줄기 부분입니다. 이 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죠. 용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김대감 댁 아이 열병에 쓰려고 가져간 것입니다. 초호 잎은 해열했습니다. 독이 있는 건 뿌리 쪽이죠. 그런데 관아에서 나온 성분은 뿌리 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뿌리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측근이 비웃었습니다. 증인이 셋이나 있다. 내 아비가 부엌 근처를 얼쩡거렸다고. 용의가 측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판서에게 시선을 돌렸죠. 초호 뿌리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습니다. 독성이 강해서 약재상에서도 누구한테 파는지 반드시 기록해둡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대감마님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이 판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찻잔 옆에 놓인 손이었습니다. 용의는 그 손을 봤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 사람이 뭔가를 숨길 때 손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 측근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대감마님을 협박하려는 것이냐. 당장 끌어내.
잠깐. 이 판서가 말했습니다. 측근이 멈췄죠. 이 판서가 용의를 가만히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그 장부를 관아에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왜 나한테 왔냐? 용의가 대답했습니다. 관아는 대감마님 것이니까요. 이 판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후 낮게 웃었죠. 무섭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직접 왔다. 13살짜리가. 그러합니다.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근데 말이다. 이 판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배짱만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 너는 지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용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아까부터 오른손이 좀 저리지 않으십니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 판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용의는 봤습니다. 이 판서의 오른손이 아주 천천히 왼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확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측근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나가 있거라. 이 판서가 말했습니다. 측근이 당황한 얼굴로 멈췄죠. 대감마님, 하지만 나가 있으라고 했다. 측근이 용의를 한번 노려보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미닫이 문이 닫혔습니다. 이 판서와 용의 둘만 남았습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습니다. 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다가 용의에게 시선을 돌렸죠. 어떻게 알았냐?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았습니다. 위협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낮았죠. 용의가 대답하지 않고 대신 손바닥에 초호잎을 집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씹었습니다. 이 판서가 눈을 크게 뜨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지금 그걸 먹는 것이냐? 용의가 다 씹어 삼키고 나서 말했습니다. 독이었다면 소인이 먼저 쓰러졌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판서가 용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용의가 멀쩡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등을 뒤로 기댔죠. 그래서 딱 2글자였습니다. 용의가 이 판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증세 고칠 수 있습니다. 이 판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인지, 얼마나 가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만 방 안에 놓아뒀죠. 이 판서가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죠. 용의는 그 손을 봤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이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가 나를 고쳐준다고. 내가 잡아 가둔 사람이.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살리는 게 업이었습니다. 누구든. 이 판서가 용의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이 판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서방, 관아에 기별 넣어라. 측근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이 판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죠. 용의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넓고 무거운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이 아주 천천히 짐을 내려놓듯 내려앉는 걸 봤습니다. 최참봉, 오늘 중으로 내보내라고. 측근이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다시 말했죠. 혐의 없으므로. 용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는데 이 판서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 아비한테 전해라. 오늘 저녁에 오라고. 용의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죠. 무서웠습니다. 사실 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환자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것처럼 용의도 그 방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용의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죠. 용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얼굴을 감싸 주셨죠. 용의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 계셨습니다. 뭔가를 끓이고 볶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집 안에 오랜만에 냄새가 돌았습니다. 용의는 마당 한켠에 앉아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마음이 허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대문 소리가 났습니다. 용의가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거뭇했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못 하셨죠.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셋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밥상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용의를 받습니다. 내가 했느냐? 용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용의를 바라보다가 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셋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에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모른 척했고 용의도 모른 척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판서 댁에 가야겠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당신을 잡아 가둔 사람이오. 압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픈 사람이니까요.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용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아프면 고쳐주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약재 상자를 챙기며 용의에게 물었습니다. 초우 잎 어디 있느냐? 소인이 오늘 아침에 다 썼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멈췄습니다. 용의를 봤죠. 용의가 말했습니다. 이 판서 앞에서 직접 먹었습니다. 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다가 용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한번 쓰다듬고 일어섰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용의는 그 손의 무게가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뒤 용의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뭔가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난 것 같지 않은 기분이었죠. 복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얘기는 끝까지 입 밖에 꺼내지 않은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의가 이 판서 앞에서 장부 얘기를 꺼냈다면 이 판서는 복노인을 찾아갔겠죠. 말하지 않았으니 복노인은 안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용의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용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냐?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약재 상자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고쳤다. 용의가 물었습니다. 이 판서가 뭐라 하던가요? 아버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누워 있었어. 그런데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보니까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눈가가 젖어 있더라. 용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한동안 밤하늘을 봤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용아. 예. 오늘 무서웠냐? 용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같구나. 용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술은 몸을 고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란다. 용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서 방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읽는 것.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법이라는 것. 용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의원할랍니다. 아버지가 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알고 있었다.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당의 나뭇가지가 살랑였습니다. 용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판서는 결국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칼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에, 그리고 그 신호를 읽어낸 건 1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배운 눈으로.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용의는 칼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자리를 건드렸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무기는 늘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물사랑방이었습니다.